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기도 부천의 중동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이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경험했던 섬뜩한 일입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진짜로 소름이 끼쳐요. 고1 때 제가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아파트는 간혹 엘리베이터가 2층은 안 되는 곳도 있잖아요. 저희 아파트가 꽤 오래된 곳이었죠. 그때 학원을 마치고 통학차를 타고 집 앞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저희 집이 2층입니다. 입구에서 계단을 올라가려면 진짜 무섭습니다. 입구가 지하 1층이고 2계층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때 시간이 정확히 11시 20분쯤 되었을 겁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파트에서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보였죠. 완전히 올백해서 뒤로 묶은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장난 아니고 진짜 창백했습니다. 무표정이었죠. 나이는 2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딱 보고 진짜 귀신을 보면 엄청 무섭고 발발 떨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보면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머리가 멍해져요. 진짜로 멍해져서 그 자리에 5초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귀신 보신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귀신을 진짜로 보면 소리 같은 거 안 질러집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아무 생각 안 나요. 근데 그 여자는 그냥 내려가더라고요. 아무 일 아닌가 하고 올라가는데 구두 소리가 똑깍똑깍 들리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걸을 때 발소리랑 같이 나는 소리요. 구두 소리로 제가 멈추면 같이 멈춰주고 이상해서 아래를 봤죠.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뭔가 무서워서 빨리 걸었죠. 그런 집 아시죠? 복도가 엄청 길고 바깥도 다 보이고 그런 복도였는데 계속 구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조금씩 빨리 걸었죠. 소리가 멈추더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보려고 계단 밑을 다시 봤습니다. 근데 진짜 장난이 아니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도 소름이 끼칩니다. 계단에 손잡이 같은 거 있죠? 옛날에 그 손잡이를 타고서 미끄럼 많이 탔는데 그 손잡이를 한 손으로 지탱하고 몸은 완전히 떨어질 것 같은 사람처럼 매달린 상태로 빠르게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지금도 소름이 장난이 아닙니다. 오래전 일인데도 아직도 생생해요. 저는 무서워서 엄청 뛰었죠. 복도가 진짜 엄청 길어요. 저희 집이 그 끝에 있습니다. 뒤를 보니까 진짜 장난 안 치고 옆에 벽에다가 구두를 손에 들고 딱딱 치면서 빠른 발걸음으로 쫓아오는 거예요.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는데 왠지 잡힐 것 같았어요. 근데 칸막이마다 문이 있거든요. 저희 집 바로 앞에 문을 닫고 문 잠그는 게 오래돼서 그런지 잠그는 게 안 잠기더라고요. 진짜 문을 죽을 힘을 다해 밀었어요. 진짜 무서워서 집에 계신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나 문 바로 앞인데 빨리 좀 열어줘. 엄마는 자다 깨셨는지. 뭔 소리야? 내 키 있잖아. 키로 열고 들어와. 김치볶음밥 해놨어. 엄마는 다시 잘게. 진짜 도와주는 사람이 아예 없더라고요. 근데 전화하는 사이 그 소리가 멈췄어요. 뭔가 불안하지만 저도 문을 놓고 뛰어갔고 저희 집 앞에 서서 키로 문을 열라고 하는데 갑자기 막았던 문 쪽에서 똑똑 소리가 들리면서 가까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무서워서 눈을 감고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서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왠지 진정돼서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뜨고 주위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아까 그 소리가 갑자기 아래층 같은 데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층을 봤어요. 계속 봤어요. 구두를 한 손에 쥐고 비틀비틀 걸으면서 아래층 현관문 같은 걸 똑똑하고 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진짜로 무섭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왜 문 안 열어줬냐고 진짜 성질 부렸거든요. 근데 엄마는 무슨 전화이래 하면서 계속 주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드렸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야? 진짜로 본 거야? 엄마 친구도 봤다고 하던데. 근데 그게 그냥 귀신이 아닌 것 같아. 우리 아파트에서 자살을 엄청 했거든. 몇 달 전에도 어떤 아가씨가 13층에서 떨어져 죽었더라고. 엄마 친구 집이 바로 옆집이거든. 친구가 듣기로는 남자친구가 바람이 났었나 봐. 아가씨가 그 남자친구한테 신고 있던 구두 끝으로 머리를 몇 대 찍었나 봐. 여자는 너무 화가 나서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달려나갔대. 남자는 여자가 그래도 걱정되었던지 따라 나가서 붙잡았던 거야. 근데 여자가 진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리 지르면서 밖으로 뛰어내렸다더라고. 뉴스도 나오고 장난 아니었어. 우리 집값만 떨어졌지.
아이씨 소름 끼치네. 근데 진짜 봤어. 진짜 엄마하고 아빠한테 울고불고 이사 가자고 엄청 매달렸죠. 엄마는 어차피 이사 갈 거라고 했답니다. 근데 집값이 이쪽이 싼 터라 우리 동이 이동이었고 저희는 사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근데 정확히 3달 전에 40대 남자가 1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뉴스 보도로는 빚더미가 너무 많아서 죽었다고는 나오던데 과연 빚더미 때문에 죽은 걸까요? 그때 생각해보면 진짜로 무섭습니다. 지금도 그 아파트 동을 지나가면 지금도 소름 끼칩니다. 두 번째 이야기, 텐트를 치는 자리는 잘 골라야 한다. 20년쯤 전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께 들었던 얘기입니다. 선생님의 별명은 쥐똥이었죠. 키가 작고 까매서였고 다른 별명은 깜씨였습니다. 선생님의 꼬장꼬장한 성격을 그때는 싫어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괜찮은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쥐똥 선생님이 들려주신 그분의 경험담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는 기억이지만 기억을 더듬더듬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분이 낚시를 좋아하십니다. 혼자서 밤 낚시를 자주 다녔다고 했죠. 그날도 혼자서 낚시대와 텐트를 챙겨 밤 낚시를 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주변이 어두워질 때 도착해서 물가에서 좀 떨어진 높은 곳에 평평한 곳을 대충 찾아서 후다닥 텐트를 치셨죠. 늦게까지 낚시를 하고 텐트로 돌아와서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꿈을 꾸셨다고 하셨죠. 귀신이 당신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꿈인데 꿈에서 깼는데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밤 낚시를 혼자 다니고 했는데도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네요. 그날은 정말 미칠 듯이 무서워서 해가 뜰 때까지 잠도 못 들고 텐트 안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해가 뜬 뒤 집으로 돌아가려고 서둘러서 텐트를 걷는데 텐트가 있던 자리가 주변 땅과 색깔이 달랐다고 합니다. 네모난 모양으로 주변 흙에 비해 거무스름한 게 관 하나 정도의 크기였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덤이 있던 자리는 흙이 죽어서 색깔이 다르다고 하셨죠. 이와는 반대되는 경험도 하셨다고 하는데 상여집에서 비를 피하다가 잠이 드셨다고 합니다. 근데 완전 꿀잠을 주무신 거죠. 정말 포근하고 편했다고 하네요. 아마도 텐트를 친 자리에서 악몽을 꾼 건 선생님이 그 자리에 텐트를 치고 들어 앉으니 그 자리에 원래 주인이 화가 나서 그런 것 같다고 하셨죠. 말 그대로 죽어 침입을 했던 것이었죠. 그 자리에 원래 주인은 정당 방위인 거라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상여집은 죽은 사람이 저승 가기 전에 잠깐 쉬었다 가는 호텔 같은 곳이라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상한 아저씨. 저희 집은 걸어서 30분 거리에 전철역이 2개 있습니다. 한 곳은 시가지를 가로질러 길이 나 있고 다른 곳은 정말 허허벌판에 논이 펼쳐져 있어요. 보면 뭔가 컨트리한 기분이 들고 힐링되는 느낌이긴 한데 이 길이 저녁에는 가로등도 하나 없이 그냥 암흑천지입니다. 주변에 차도도 없고 그냥 무작정 적막합니다. 가끔 개가 짖는 소리나 나고 말이죠. 주로 버스를 탈 때는 시가지를 가로질러 가는 역으로 가고 걷거나 자전거를 탈 때는 논을 가로질러서 가요. 탁 트여서 걷거나 자전거 탈 때는 좋거든요. 2012년이었을 거예요. 그해 여름에 유난히 비가 많이 왔었는데 아침에 비가 안 와서 자전거를 타고 논길로 신나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시 역으로 돌아왔는데 해도 다 지고 달이 뜬 건지 아니면 먹구름에 가린 건지 무척이나 컴컴하더군요. 심지어 길에 가로등도 하나 없어요. 20대 초반이었던 때라 겁을 상실했는지 좀 무서웠지만 별일 있겠나 싶어 자전거를 타고 논길로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논길이지만 나름 포장을 해놔서 상행과 하행으로 콘크리트 길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길로 쭉 달리고 있는데 웬 아저씨가 맞은편 길에서 조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소름 끼치고 공기가 차가운 느낌. 전부터 공포물들을 보면 한기가 느껴졌다고 하는데 피식하며 웃고 넘겼는데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냥 엄청나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마철이었는데 냉동고 안에 들어온 것처럼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어요. 온통 어둠천지여서 거의 코앞만 보이는 상태였으니까요. 그러다 문득 의문이 들더라고요. 한 치 앞이 안 보이는데 왜 저 아저씨는 선명하게 보였을까? 이상해서 다시 보았는데
어둡지만 뚜렷하고 선명하게 아저씨가 보이는 겁니다. 그때 본능적으로 뭔가 촉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편안하게 조깅을 하면서 자전거랑 같은 속도도 달릴 수가 있는지, 온몸에 털이 쭈뼛쭈뼛 서고 공포에 질려서 정말 안 그래도 앞이 안 보이는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귀신은 사람이 자기를 인지한다는 걸 알면 괴롭힌다고.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은데 도저히 옆을 못 보겠는 겁니다. 그러다 무슨 깡인지 옆을 딱 봤는데 그 아저씨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얼굴은 거의 푸른빛이 돌 정도로 창백했고 무표정한 얼굴에 입꼬리만 있는 대로 치켜 올라간 채로 노려보듯 저를 보고 있는데 보자마자 거의 혼절 직전이었습니다. 그 상태로 무슨 콜드빔이라도 맞은 양 얼어붙어서 자전거랑 같이 꼬꾸라졌는데 이 논길의 길과 길 사이에는 도랑이 하나 있어요. 높이는 3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돌덩이들로 가장자리를 데코레이션 해놔서 떨어지면 크게 다칠 위험이 있을 정도입니다. 가드레일이 없었으면 저는 그 밑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어쨌든 정신줄을 다시 부여잡고 보니까 아저씨는 여전히 저를 그 표정으로 보면서 뛰고 있었고 분명히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정말 이상하게 그 아저씨는 제자리였습니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이 이상했어요. 문득 이러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짧은 찰나에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래서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남고 정말 본능적으로 자전거를 일으켜 세워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거리는 한 2km 정도 됩니다. 그렇게 미친 듯한 속도로 달리다가 옆을 봤는데 그 아저씨는 여전히 똑같은 페이스로 조깅하듯 달리고 있었습니다. 조깅하듯 달리면서 자전거에 최고 속력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아저씨의 입꼬리가 정말 저건 사람이 아니다 싶을 정도로 끔찍하게 활짝 웃는 겁니다. 공포에 질려서 그 뒤로는 옆을 보지 않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얼마 안 지나서 가로등이 나왔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천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가로등 밑에까지 가서야 뒤를 돌아봤는데 아저씨가 안 보였습니다. 다행이다 하고 헥헥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까지도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 가로등 밑이 그 아저씨가 달리던 길과 내가 달리던 길의 합류 지점이었던 것을요. 그때 제가 서지 말고 집까지 쭉 달렸으면 됐던 걸까요? 참 이상한 게 나중에 와서 생각해보니 그 길을 벗어난 이후에도 엄청나게 추운 기분이 계속 들었는데 왜 몰랐을까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누워서 자는데 1시간쯤 지났을까? 밖에서 저벅저벅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니인가 싶어서 나와봤는데 어머니는 방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도둑이 들었나 싶어 불을 다 켜봐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다 또 잠을 청하면 발자국 소리가 점점 방문 가까이에서 나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아직도 춥다는 게 말입니다. 그 아저씨가 왜 안 보였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그리고는 어머니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집이 지하입니다. 보통 이런 시골 같은 동네 지하에는 무당집이 많아요. 저희 옆집엔 당시 무당 할머니께서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나오던 순간 옆집에서 벌컥하고 무당 할머니가 불쑥 나오시더니 대뜸 이놈하고 호통을 치시는데 그 할머니 평소 목소리도 아니고 무슨 호랑이가 포효하는 듯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께서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창문도 대문도 열지 말라고 하셔서 그러겠다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신기하게 더 이상 춥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음 날까지 문도 창문도 열지 않고 한여름 찜통 속에서 시원하게 사우나를 하고 나니 발자국 소리도 나지 않고 더 이상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가 세다고 생각해서 귀신 이런 거랑은 관련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인간이 어둠의 공포를 괴로워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무서우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이야기, 경주에서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 지금은 서울에 사는데 옛날에 20대 초반쯤 경주 살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생전 처음으로 가위를 눌렸었는데 너무 신기해서 가족들과 친구들한테 가위를 눌린 이야기를 떠벌리고 다녔어요. 그 뒤로 아마 귀신 한 명쯤 날 따라다니겠구나 싶긴 했지만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잠을 자다가
거의 깨기 직전까지 잠에서 나올 듯 말 듯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잠을 깨버렸죠. 이유는 누가 내 뒤통수를 손으로 스치듯이 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눈을 번쩍 떴고 너무 놀라 심장이 쿵쿵거렸으나 도저히 머리 위를 못 보고 이것도 가위를 눌린 거겠거니 하고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몇 초 지나지 않아 또 누가 손으로 뒤통수를 쓱 또 너무 놀라 뜬 눈으로 고민을 했죠. 뭐지? 위에 누가 있나? 상상 속에서는 이미 머리 긴 처녀가 머리 위에 있었지만 공포에 휩싸이면 안 된다는 생각에 눈을 감지 않고 위를 과감하게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더군요. 다시 눈을 감는데 이번엔 눈을 감자마자 쓱 하고 만지네요. 순간 깨달았죠. 이건 귀신 따위가 아니다. 바로 일어나 불을 켜고 정체를 확인했습니다. 20cm 정도 되는 지네였습니다. F킬러로 샤워를 시켜주고 휴지로 꽁꽁 싸서 바로 버렸습니다. 5번째 이야기, 반지하 계단 괴담. 이건 내 친구가 중학교 다닐 때 겪었던 일인데 생각나서 이야기해볼게. 그 친구가 어렸을 때 빨간색 벽돌로 만들어진 빌라 반지하에 살았었는데 나랑도 친했던 친구라서 그 친구 집에 자주 놀러 갔었어.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지. 암튼 그 친구가 중딩 때부터 담배를 펴서 집에 가기 전에 담배를 항상 숨겨놓고 다녔거든. 항상 그 아파트나 빌라 복도의 벽에 보면 수도 계량기 있는 곳에 담배를 숨기고 다녔는데 겨울에는 거기를 열어서 동파를 방지한다고 이불 같은 걸 넣는다고 걸릴까 봐서 다른 곳을 찾아다녔어. 그러다 멀리 두는 거는 귀찮고 반지하 계단 밑에 보면 공간이 있거든. 1층 이상 사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반지하 사는 사람들은 알 거야. 그 계단 밑에 공간. 거기는 어둡고 해서 고개 숙여서 볼 일은 거의 없을 거야. 그 친구도 살면서 한 번도 안 봤다고 했지. 거기가 눈에 들어와서 담배를 숨기려고 핸드폰 후레쉬를 켜고 확인하는데 처음에는 족발뼈가 떨어져 있네. 쓰레기 봉투에서 떨어진 건가? 라고 생각을 했대. 엄청 큰 뼈다귀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다가 갑자기 족발뼈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한테 바로 달려가서 말을 했대.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잘 마무리를 했지. 자세한 이야기는 잘 모르는데 학교에서 자기 집 계단 밑에서 사람 유골이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나 봐. 그 집에서 몇 년 더 살다가 지금은 좋은 데로 이사를 갔어. 근데 그 뼈가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모르나 봐. 어느 순간 보니까 있던 거여서 말이지. 6번째 이야기, 있으면 안 되는 얼굴. 수평선을 보면 저 너머의 바다에는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 먼 바다를 삶의 무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죠. 바로 선원입니다. 제 친구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을 오가는 무역선의 갑판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제게 얘기해준 일화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항해 중 어느 날 항해 당직에 이어 갑판 페인트 칠까지 하고 방에 돌아온 친구는 잠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탕탕하는 소리에 눈을 뜹니다. 뭐야? 하고 쳐다보니 익숙한 얼굴입니다. 선임 조타수였습니다. 나오라는 듯이 손가락을 까딱까딱 했죠. 친구는 항해 당직을 마치고 바로 못 쉰 것도 억울한데 자는 사람을 깨워 손짓하는 그의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될 대로 되라며 다시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었습니다. 3초 뒤 친구는 이불을 박차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얼굴이었습니다. 배가 항해하고 있는 위치는 육지로부터 몇십 마일이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선임 조타수는 이미 일주일 전에 배에서 하선하여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쯤 한국에 있을 게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친구에게 오라고 손짓한 사람은 누구였단 말입니까? 친구는 자신의 기억이 왜곡된 것이 아닐까 고민해봤지만 아니었습니다. 분명 그 얼굴은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얼굴은 배에서 내린 선임 조타수의 얼굴이었습니다. 친구는 결국 그 이야기를 선원 중 누구에게도 끝내 할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배에서 죽은 사람이거나 아예 알 수 없는 얼굴이었다면 귀신이겠거니 혹은 미랑자겠거니 그럴싸한 이야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친구가 본 얼굴은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미 배를 내린 동료의 얼굴을 보았다고 얘기하면
본인만 정신병자 취급받을 것 같아 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선임 조타수의 얼굴을 한 그 존재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을 빌려 친구 앞에 나타났던 것일까요? 만약 까딱거리는 손짓을 친구가 따라갔더라면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있어서는 안 되는 얼굴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7번째 이야기, 귀신이 보이자 회사가 망했다. 저희 어머니는 미신 같은 것을 잘 믿으시는 분이십니다. 제 나이 30이 되면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가끔 생각나는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도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그러나 약할 수도 있는 얘기를 말해볼게요. 이건 실제로 어머니께서 겪으셨던 일이셨다고 하고 사실일지 아닐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즈음에 어머니께서 소규모 전자부품 제조회사에서 근무하셨을 때였는데 어느 5층짜리 건물 지하에서 일을 하고 계셨었죠. 인원은 약 40명 정도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알바분들도 있었고요. 여느 때와 같이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시던 어느 날 일입니다. 근데 어느 날 현대인이라면 도저히 저리 입을 수 없는 복장을 하고 있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쓱 지나가더랍니다. 그런데 웃긴 건 그런 특이한 차림의 여인이라면 다른 사람이 알아차리거나 관심 있게 볼 일이 있는데 희한하게 아무도 신경을 안 쓰더랍니다. 어머니는 당시엔 저런 사람이 오래된 회사 사원인가 쯤으로 여기시고 넘기셨던 것 같고 처음엔 그다지 신경을 안 쓰셨죠. 정확히 말하자면 현실을 부정하시고 애써 그냥 넘기시려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초등학생 때였던 제가 봤을 때도 진짜로 당황하셨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마 후에도 몇 번인가 또 마주치셨던 것 같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다가 그 다음에 사건이 터졌는데 어느 날 또 그 소복 입은 여인을 보셨죠. 이번엔 그 여인과 눈이 마주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머니를 보고 비웃는 듯한 코웃음을 치더랐습니다. 그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고 굉장히 불안해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어머니께서 맹장이 터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고생하시고 퇴원을 하셨고 건강하게 집에 잘 돌아오셨습니다. 그 후에 어머니께서 몸서리를 치면서 저희한테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직장 동료 수십 명한테 말했으나 자길 정신병자 취급했었다고 하셨고 그러다가 알바생이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나중에 어머니랑 둘이서 얘기하실 때 자신도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알바생분도 말하시길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이 돌아다닐 일이 없으니 자기는 그냥 보고도 모른 척하고 아무 말도 안 했다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 정말이지 신기하게 약 한 달에서 2달 사이 즈음에 어머니께서 회사를 관두셨는데 저는 왜 관두셨냐고 물어보니 어머니께서 표정이 안 좋게 말씀하셨죠. 회사가 망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얀 소복 입은 여인 때문이다 라고 하셨고 이야기를 꽤나 오랫동안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머니의 나름 명언이 있었죠. 좋은 귀신이든 나쁜 귀신이든 절대 보면 안 된다. 아니, 그냥 마주치지 마라. 왜냐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어머니께선 자신이 겪으신 일이 그 귀신 때문이라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 후에도 저희 어머니는 미신이나 귀신을 잘 믿게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8번째 이야기, 밤의 도서관. 대학교 시절 저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도서관은 캠퍼스 내에서도 특히 조용하고 평화로운 장소였죠. 어느 날 시험 기간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밤 11시가 되자 많은 학생들이 이미 떠났고 저 혼자만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비 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며 도서관 내부의 고요함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공부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려 할 때마다 의자에 앉은 제 몸이 마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책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책이 떨어진 자리는 분명히 제가 앉아있던 자리였어요.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봤지만 그때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도서관의 조명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어두워지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환상이겠거니 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책장을 지나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움직일수록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도서관의 중앙에 도착했을 때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순간 뒤에서 또다시 책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들려왔고 제가 서 있던 자리 바로 옆에서 일어났습니다. 겁에 질린 저는 빠르게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문을 밀어도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 도서관 내부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숨쉬기가 버거울 정도로 차가워졌죠. 그리고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왜 떠나려 하니? 저는 몸이 마비된 듯 말문이 막혔습니다. 속삭임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곳에 남아줘. 저는 필사적으로 문을 열기 위해 손을 내밀었지만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책상이 저에게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책상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았고 저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겁에 질린 저는 도망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책상이 제 앞에 멈추자 그 속에서 하얀 손이 저를 잡았습니다. 너는 여기 있어야 해. 그 순간 모든 것이 어둡게 변했습니다. 저는 깊은 잠에 빠진 듯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서관 앞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모두가 떠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저 혼자만이 남아 있었죠. 경찰에 신고했지만 도서관에는 그날 밤저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밤에 도서관에 가는 것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꿈에서 그 도서관을 다시 보곤 합니다. 그곳에서 저는 여전히 그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날 밤 도서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도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9번째 이야기, 폐가의 비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은 몇 년 전 화재로 인해 버려졌다고 했어요. 저와 친구들은 호기심에 그 집을 탐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문은 삐걱거리며 열려 있었어요. 내려오는 나무 판자 소리에 겁이 났지만 우리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어두컴컴했고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살펴보니 낡은 가구들과 깨진 유리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주위를 둘러봤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가던 중 저희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가족은 행복해 보였지만 그들 중 한 명의 눈빛이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사진을 자세히 보려 했지만 갑자기 한 방에서 창문이 열리며 찬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창문 너머로 무언가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겁에 질려 달아나려 했지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폐가 안은 미로처럼 복잡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폐가 안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무언가가 우리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둘러 나가려 했지만 문은 갑자기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창문에서 손이 저희를 잡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문을 밀었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사진 속 가족의 얼굴이 벽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눈은 저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왜 우리를 떠나려 하니? 그 목소리는 차갑고 무섭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그 목소리는 더욱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어둡게 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폐가 앞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모두가 무사했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절대 폐가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꿈에서 그 폐가를 다시 보곤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 가족의 눈빛을 느낍니다. 왜 그날 밤 폐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도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10번째 이야기, 잊혀진 지하실. 고등학교 때 우리 반은 여름방학 동안 학교의 낡은 지하실을 청소하는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지하실은 오래전부터 사용되지 않았고 학생들 사이에서 항상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그곳에 유령이 산다고 했고 다른 학생들은 숨겨진 보물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호기심에 그곳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날이 저물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손전등을 들고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차가운 공기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바닥과 벽에는 오래된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펴보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어요. 누구야? 한 학생이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해진 지하실, 우리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지만 불안한 기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과거의 학교 학생들이 웃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니 그들은 학교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 지하실에서 사고가 발생해 여러 학생들이 다쳤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사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하실의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의 빛이 어두워지면서 우리는 점점 더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한 학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는 급히 상자를 닫고 지하실을 나가려 했지만 문은 갑자기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황하며 문을 열기 위해 애썼지만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하실 한 구석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두려워했습니다. 누구야, 우리를 내보내줘.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불빛이 점점 더 어두워지면서 우리는 지하실 안에 갇힌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지하실의 한 벽에서 손이 튀어나와 우리 중 한 명을 잡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몸이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하실의 문이 갑자기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급히 지하실을 벗어나며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학교에 신고했고 교장 선생님은 지하실의 안전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일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가끔씩 지하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항상 조심하며 학교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지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비극적인 사건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1번째 이야기, 잃어버린 시간. 대학교 2학년 때 저는 친구들과 함께 시골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만끽하며 힐링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죠. 어느 날 우리는 오래된 산책로를 발견했습니다. 그 길은 마을에서 벗어나 깊은 숲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지고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 숲속은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여기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우리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따라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길을 더 걷다 보니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방향을 찾으려 했지만 숲속은 너무 복잡하고 어두워서 헷갈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시간 감각이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은 전혀 흐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더욱 당황하며 서로를 바라보며 길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 주위를 살폈지만 그 친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디 갔어? 우리는 소리를 질러보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때 숲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빛이 비추었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오두막이 하나 있었어요. 오두막 문은 삐걱거리며 열려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불빛이 반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 앉아 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두막 안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불빛은 계속 깜빡거렸고 창문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오두막 한 구석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들어와. 우리는 겁에 질려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오두막 안을 둘러보니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무표정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곳에 왔느냐? 우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었어요. 돌아갈 길을 찾고 있어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에게 시간을 돌려주마. 그 순간 모든 것이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때 우리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캠퍼스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왔어. 우리는 서로를 확인하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오래된 산책로를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밤의 꿈에서 그 오두막과 노인을 보곤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날의 일들이 현실인지 꿈인지 혼란스러워집니다. 12번째 이야기, 그림자 속의 눈. 어느 겨울, 저는 혼자 산책을 즐기기 위해 동네 근처의 오래된 공원을 찾았습니다. 그 공원은 밤이 되면 특히 조용하고 길거리 조명도 드물어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날도 친구들과의 약속이 없어서 혼자서 공원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추운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걸을 때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공원의 한 구석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쪽을 바라보니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동물이 움직이는 것 같아 경계를 늦췄지만 그것은 분명히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지만 그 사람은 천천히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누구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사람의 눈만이 빛나며 저를 응시했습니다. 저는 더욱 공포에 빠져 도망치려 했지만 발걸음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그림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림자는 점점 더 길어지며 저를 덮치려는 듯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그림자는 저를 따라잡을 듯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주변의 불빛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어두워지면서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급히 걸음을 옮겨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종종 그림자 속에 그 눈을 꿈에서 보곤 합니다. 그 눈은 여전히 저를 응시하며 왜 저를 쳐다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혼자 산책을 하는 것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13번째 이야기, 버려진 놀이동산.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주말을 맞아 버려진 놀이동산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그 놀이동산은 몇 년 전부터 폐쇄된 상태였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항상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놀이기구가 혼자 움직인다고 했어요. 우리는 호기심에 그 놀이동산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철문을 열고 들어가자 우리는 과거의 영광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흠집과 낡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놀이기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 갔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디 갔어?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그 소리는 롤러코스터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던 중 롤러코스터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이 삐걱거리며 움직이는 소리에 우리는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롤러코스터의 한 칸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그 놀이동산에서 사고를 당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눈빛이 비어 있었고 손을 뻗어 우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놀이동산의 구조가 복잡해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멈춰 섰습니다. 저기 보이지 않아?
우리는 다시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와줘.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더욱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때 놀이기구의 불빛이 깜빡거리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놀이동산의 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놀이기구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랑 놀자. 우리는 겁에 질려 더욱 빨리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종종 꿈에서 그 놀이동산을 보곤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습니다. 왜 그날 밤 놀이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도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